자, 안락사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안락사는 그 죽음에 임박한 불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망이 아닌 거예요. 그 artificial,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유서네이지아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죽음, 이걸 영어에서 이렇게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인정하는 범위가 죽음의 시기,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는 것 이외에는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세 번째는 환자가 진지하게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 방법 등 절차가 적절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락사도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와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환자의 그 어떤 자살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인 거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인 거죠. 안락사 시킬 때. 소극적 안락사는 여기 인위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생명 연장 장치. 아까 이걸 연명 장치라고 그랬죠? 예, 그 연명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빼내가지고 죽게 하는 겁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명치료 중단을 존엄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죽을 때마저도 비참하게 고통을 앓고 죽으면은 너무 좀 인간이 초라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환자가 그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이걸 갖다가 여기 만약에 의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누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형법상에 그걸 촉탁살인죄라고 우리 따라서 촉탁살인죄. 촉탁살인. 네네. 촉탁살인죄나 자살을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다라는 어려운 말을 갖다가 자살 방조라고 그래요. 방조가 뭐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자살 방조범으로 처벌이 돼요. 생호랑을 찬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함부로 자살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갑론을박,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존엄사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 작업에 착수가 되었는데, 본격화되어 가지고 그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된 게 있어요. 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기 의사로 그냥 연명치료, 그 돈도 많이 들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굳이 병원에서 죽기 싫으니까 겨우 목숨만 잇는 그런 연명치료, 이걸 중단하는 것.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그래요. 내가 연명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료 수단을 통해서, 그런 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인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 그러한 것을 갖다가 국회가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억지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는 환자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그게 2018년 2월 4일 정식으로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 건데, 자, 이런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베네딕트 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특히 네덜란드는 2000년서부터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고, 거기도 조건은 엄격해요. 대상자가 불제 환자여야 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야 되고, 환자가 이성적 판단,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안락사에 동의해야 되고, 그쵸? 미국은 각 주마다 찬성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도 이렇게 좀 다른 상황입니다. 안락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 논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불치병 환자가 겪는 극심한 고통, 이걸 방치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비인간적이다. 두 번째는 환자가 내 목숨 내 거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율적 결정을 내리니까 내 결정을 존중해달라. 내가 죽고 싶으니까 죽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을 하며 국가가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 자, 보세요. 내 필통 내 거죠. 내 신발 내 거죠. 안경도 내 거죠. 머리카락도 내 거죠. 내 목숨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을 하냐라는 논리로 이렇게 나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는 사람을 안락사에 동의한 것처럼 싹 서류를 꾸며놓고 안락사 시켜서 그 사람의 심장을 빼다가 누군가에게 이식해서 팔아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안락사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상황이라 그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들면 그 돈을 갖다가 후손들이 빨리 이렇게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와 연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걸 갖다가, 그런데 이런 건 제도를 잘 꾸며놓으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 제도가 오용, 남용, 나쁘게 활용되는 것을 법률적 제도를 잘 갖춤으로 인해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안락사를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안락사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락사는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법으로 제도하는 것은 안락사 오용 남용, 안락사를 함부로 시키도록 미끄러운 경사길에 한 발을 내딛는 꼴이다. 일단 경사면에 발을 내딛으면 쭉 미끄러져서 점점점 더더욱 그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 안락사가 인간의 자율적 존중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권리의 확대가 삶의 의지, 생명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힘을 다 빼버리는 쪽으로, 결국 죽을 권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살고 싶은 희망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이런 모순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도미노 현상, 자살로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경사면에 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독교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인간의 생명은,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절대주,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 내게 아니에요. 목숨이 여기 달려있지만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함부로 훼손시켜서 내 목숨을 파괴하고 자살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 목숨을 신성하게 만들어준 누구에게 죄를 졌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에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해도. 알겠죠? 이런 쪽에 종교적 논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 있죠? 예, 거기서도 그런 걸 반대하고, 당연히 그 기독교에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 포함되는데 그쪽에서는 종교적인 논리로 반대를 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목숨을 훼손하는 거를 당연히 반대를 하죠. 모든 종교들이 다 반대를 하는 쪽이에요. 알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종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로 죽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다는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논점을 정리해놨는데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자유가 있을까? 있다. 없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통뿐일지라도 끝까지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자,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사람은 고통뿐이더라도 끝까지 내 목숨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점, 고통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찬성은 이제 고통을 실제로 겪는 환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연명치료 생존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죽을 권리가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정도의 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줘라고 하는 환자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3개월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데 3개월 동안 치료비 엄청나요? 자, 치료비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가족들도 나 때문에 다 죽게 만들어요. 병원에 오느냐고 그 수험생인 자식들도 이 죽어가는 아빠 때문에
병원에 오다 가다가 병 나버리고 아내도 병간호다 병 나고 장인 장모도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병 나고 그럼 이 환자 때문에 식구 전체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나도 고통스럽고 더 이상 오래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며칠 더 빨리 죽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도 아니고 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삶의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경험일까? 차라리 그래서 그 고통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즉 목숨을 끊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고통을 완화시켜준다는 것과 뭐가 다르지? 그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생명을 끊음으로써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을 간단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 논점은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삶에 대한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 목숨을 내가 끊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논리예요. 내 목숨은 내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의 자유를 최고로 여기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논리이기도 한 겁니다. 선생님 말하는 것 이해되셨어요? 네. 아까 다 토론해서 이해가 됐죠? 근데 찬성은 즉 다시 말하면 즉 두 번째 논점 여기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이 건에 대해서 죽음은 나의 선택이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는 죽을 권리를 실제 허용하면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아픈 사람, 말기의 환자, 2개월, 3개월 있다 죽을 몸이라 지금 미리 고통스러워서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까지 죽게 되냐면은 죽음에 대한 결정이 내 뜻에 의한 게 아니라 일종의 뭔가 어떤 트릭, 누군가의 어떤 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악한 의사가 개입돼서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사회 경제적 약자들,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치료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왔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가난한 사람이 못하죠. 결국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그들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삶을 선택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되는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무조건 병원비 댈 수가 없으니까 아프니까 죽어야 돼. 이런 걸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보험제에 대해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안 해요. 보험도 이 불치병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있죠? 이것을 감당할 만큼 무한대로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살려도 봤자 돈벌이도 못하고 쓸모도 없고 귀찮은 인간이야. 그러면 얘네들 갖다가 그냥 사회적으로 제거시켜버리는. 알겠어요? 가족도 없어요. 연구자도 없어요. 근데 몸은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치료하는데 한 달에 한 4,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그냥 간단히 주사 한 방이면은 비용도 안 들고, 그쵸? 보험 비용도 안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반대 논거로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좀 뭐냐면은, 가족은 죽기를 원하는 구성원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해. 찬성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 역시 환자의 죽을 권리를 지지할 수 있다. 근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걸 지지해주면요 최대 14년 징역형, 아까 제가 촉탁 자살 방조죄 14년형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 너 죽도록 도와줄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 14년 동안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 죽겠네. 안 그래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가중시키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야 된다. 자살하려는 사람 도와줬다고 그 사람을 14년, 15년씩 감옥에 쳐넣는다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 않냐. 반대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도와주고
돌봐줄 기회를 자살하는 사람이 없애버린 셈이다라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사랑이 풍부하고 기꺼이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죠? 이 힘든 고통을 같이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거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어떤 환자 하나 살리려다가 가족이 전부 휘청휘청거리면서 겨우 그 끼니를 연명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을 권리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 병원, 사회 전체에 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서 그 상급 종합병원 30일간의 입원해 있으면은 보통 사람은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근데 골밀도 등 각종 검사와 적극적인 항암 치료 이런 걸 받는 말기 환자 평균 진료비는 한 달에 1,400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완화 의료를 받는 그 환자 진료비는 530여만 원. 그러니까 결국 870여만 원이나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적 비용이 개인의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 놓은 이 보험 기금이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국가 자체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건 다른 얘기니까. 반대는 돈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라. 죽을 권리가 늘어가고 있는 고령자들의 위험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불치병 환자도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더 빨리 죽음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 말이 그 안락사라는 명목으로 그냥 귀찮은 사람들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안락사를 더 널리 수용할수록 정부는 가장 허약한 주민들, 그 사람들 치료비를 지불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치료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버려요? 주사 놔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악랄한 사회, 나쁜 사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가족 보호자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계속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주사 한 방으로 죽여버리면 간단하죠? 바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제 의사는 죽으려고 하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가? 이거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아니야. 의사는 환자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무조건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선서하는 게 있어요. 의학의 아버지가 따라해보세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사상보다 인간의 자율성, 존엄성, 자율에 대한 존중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도 환자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요. 아니야, 환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환자의 목숨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에는 의사는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된다. 무조건 끝까지 생명력을 연장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과연 그럼 어느 쪽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걸까? 연명치료를 계속해가지고 하는 것? 생명은 그 자체로 한계가, 누구나 다 죽어요. 생명을 억지로 무한하게 연장시켜서 그 마치 식물인간처럼 질질 끌고 가는 것, 똥오 좀 다 받아내면서, 이런 거, 과연 이런 게 오히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 나는 죽을 때 내 가족들에게 그 어떤 피해 끼치지 않고 깨끗하고 멋있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평소에 해왔는데도 그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너저분하게 살려둔다면 그게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반대는 안락사를 하게 되면 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존엄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목숨을 이렇게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경시분조가 생겨서 사회가 웬만하면 안락사 시키려고 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안락사 되게 유행하죠? 그건, 유기견들. 네네, 유기견들. 안락사의 책임 소재를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안락사의 허용 기준을 갖다가 명시하고 감시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품위 있게 죽겠다는 이런 글을 평소에 글이나 유서를 써놨다든지, 아니면 일본 관행적으로 의사 2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한다든지, 의사도 혼자 판단하면 안 돼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먹고서, 돈을 먹고서 그냥 쓱싹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죽음의 과정을 책임질 전문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가 안락사의 사인, 죽은 원인을 검시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변호사, 윤리학자 이렇게 구성된 지역 안락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락사, 즉 조력자살을 하려면 자신이 죽고 싶은 이유를 적은 서신, 편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쓴 편지. 이거는 누가 위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3, 4개월 내에 의학 보고서 등 이런 게 다 따져봐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의사로 죽은 것이고 억울한 일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만 안락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안락사 책임 소재 밝힐 수 있나? 아니다. 죽음의 책임 소재 규명이 큰 문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작이 다 가능하다. 네덜란드 역시도 심의가 이루어질 때 환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의사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는 거지 다른 범죄는 잘 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따져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불법으로 간주한 안락사는 연간 5건이나 있었대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 논점은 죽음의 허용 조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유럽에서는 안락사를 조력자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합법화 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불치병 환자들에게만 한정시켰는데 나중에는 장애인도 안락사 시키고요. 치매 환자 있죠? 치매 환자. 이런 사람도 안락사 시키고 심지어 어린이까지, 심지어 실존적 고뇌, 외로워가지고 고독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으로 이런 사람까지도 안락사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수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 500건 중에 10%가 외로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건 중에 10%면은 50건이. 다시 말하면은 10명 중에 하나는 왜 죽는다고 그런다고요? 외롭다고. 이게 병 걸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자 있는 걸 슬퍼해서 고독사라고 그러죠. 예,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하나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례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 암, 류마티스 질환,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이런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죽음 허용 조건을 완화시켜 죽음 허용 조건을 이렇게 내려서 문턱을 낮춰서 쉽게 죽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나는 게 문제다. 네덜란드 경우 안락사 허용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갈수록 쉬워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기 질병 환자만 허용하다가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 우울증이 뭔지 알죠? 네. 예,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자폐증은 정신병의 하나인데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를 싫어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증상이에요. 아니면 아까 쌍둥이처럼 시력상실, 청각상실, 혹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처지까지도 내 독립성이 없어져서 참 비참하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쉽게 죽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죽을 권리 인정은 죽음을 조장하는가? 결국
안락사를 국가가 법률 제도로 인정해 주면은 그게 결국 죽음을 조장하는가, 사람을 쉽게 죽게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인권 변호사 누굽니까? 미넬리 디그니타스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실제로 자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자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살을 안 하게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살하면서 거꾸로 하면 살자, 열심히 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광장에서 공론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자살을 승인한 최종 승인을 결정한 그 80%는 결국 안락사를 포기하는데 그와 반대로 안락사가 허용되고 나면은 오히려 그 몇 년 동안은 건수가 줄었지만 오히려 안락사가 15%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도 있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소극적 안락사 요것만 허용되는 겁니다. 연명치료 안 받도록. 그러니까 주사 같은 거 놓는 건 안 돼요. 알겠어요?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이 안 되죠. 뭐만 허용되는 거죠? 연명치료만.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환자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기의 질병 환자들이 많고요. 이제는 죽어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잘 죽고 싶어요.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되는데 죽음 얘기만 하면 다 쉬쉬하면서 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어떤 단체에서 반대를 하죠? 넘버원이 기독교 단체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안락사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락사에 관한 문제 24쪽에 그 벨기에 쌍둥이 형제의 안락사 논쟁에 대한 찬반 의견, 그쵸? 장님이었는데 귀목을 했는데 눈까지 멀게 돼서 정말 막막할 거예요.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쵸? 축구만 좋아하던 축구선수가 갑자기 무릎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살맛이 날까요? 아니겠죠?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지 해서 그 글을 짧게 이렇게 500글자 내로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오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